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두매산골에 박복녀라는 한 낭자가 살고 있었으니 이름 한번 참 기구하다 여길지 모르겠으나 실로 그녀의 팔자는 이름 따라간다는 옛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리 순탄치만은 못하였답니다. 나이는 이미 홍기를 훌쩍 넘겨 30을 바라보고 있었고 외모 또한 절세가인과는 거리가 멀어 투박한 질그릇에 비유될 법한 얼굴. 생김새와 다부진 체격은 사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보다는 밭을 자라게 생겼다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듣기 일쑤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놓고 그녀를 박복녀라 부르며 수군거렸고 어린아이들조차 뒤에서 돌팔매질을 하며 놀려대곤 하였습니다. 저기 봐, 박복마는 박복녀 간다. 시집도 못 가고 평생 저리 살겠지. 쯧쯧. 그런 말들이 비수처럼 박복녀의 가슴에 꽂혔지만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른 새벽 냇가에 나가 빨래를 하고 한낮에는 밭을 갈고 해질녘이면 산에 올라 약초를 캐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지요. 그녀의 투박한 손은 온갖 약초의 이름을 줄줄 웰 만큼 해박한 지식을 담고 있었고 거친 살갗 아래에는 웬만한 산에 못지않은 강인함과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 밤이면 홀로 뜰하게 앉아 하늘의 달을 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외로움을 삼키곤 하였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박복한 인생 언제나 끝나려나. 그런 그녀의 푸념은 밤바람에 흩어져 산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지요. 그럼에도 박복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여기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려 했었지요. 그녀의 집 부엌 선반에는 직접 캐다 말린 약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급한 병이라도 얻으면 가장 먼저 박복녀를 찾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제 아무리 외모로 놀려대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위급할 때 그녀의 약초 지식에 신세지지 않은 이가 드물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박복녀는 그런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씁쓸함을 느끼면서도 찾아오는 일을 내치지 못하는 성정이었지요. 어쩌면 그녀의 그 깊은 심성이야말로 진흙 속에 숨겨진 연꽃과 같은 것이었으되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박복녀는 여느 때와 같이 약초 바구니를 옆에 끼고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유난히 볕이 따가운 늦여름이었지요. 며칠 전부터 알아누운 옆집 언년인의 아이의 해열에 좋다는 약초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박복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약초가 자생하는 곳은 인적이 드문 골짜기 깊숙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헤매던 박복녀의 눈에 드디어 그토록 찾던 약초가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던 순간 그녀의 발치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아이쿠. 하마터면 넘어질 뻔한 박복녀가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길가 숲을 더미 아래 웬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네는 번듯한 비단 옷차림이었으나 낯빛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이마에서는 불덩이 같은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갑바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지요. 아니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박복녀가 다급히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자네는 미동도 없이 뜨거운 숨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내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필시 지독한 열병에 걸린 것이리라. 이대로 두었다가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박복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내를 그것도 양반인 듯한 이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그대로 외면하고 돌아설 만큼 박복녀는 매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생명을 두고 어찌 발길이 떨어지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사람부터 살리고 볼 일이다. 박복녀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사내의 이마에 물수건이라도 적셔 올려주고 싶었지만 주위에는 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치마꼬리를 조금 찢어 땀이라도 닦아주려 할 때였습니다. 사내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타는 듯한 목마름에 겨워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물물 좀. 그의 철로운 모습에 박복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내를 자신의 초가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박복녀 또한 여느 여인네보다는 골격이 다부지다지만 장정 하나를 부축하여 산길을 내려가는 것은 실로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박복녀는 온 힘을 다해 사내의 한쪽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축 늘어진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질퍽한 흙길에 발이 빠지기도 하고 뾰족한 돌부리에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기도 여러 번. 그때마다 박복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 나온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사내의 몸에서 풍기는 짙은 사양 냄새와 뜨거운 체온이 박복녀의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사내와의 밀착에 박복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런 부끄러움을 느낄 새도 없이 사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간신히 자신의 초가에 다다랐을 때 박복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대문도 없는 초가집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그녀는 사내와 함께 방바닥으로 풀썩 쓰러지고 말았지요. 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복녀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사내를 방 한 구석에 깔아둔 험 멍석 위에 바로 눕혔습니다. 사내의 옷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복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사내의 젖은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행여나 사내가 깨어날까 노심초사하며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려 했지만 사내의 몸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당장 열부터 내려야 해. 박복녀는 급히 부엌으로 가 찬물 한 동이를 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무명천을 적셔 사내의 이마와 목덜미, 팔다리를 정성껏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지날 때마다 사내는 희미한 신음을 흘렸지만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박복녀의 간호는 계속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온갖 해열 약초를 지시겨 즙을 내어 조금씩 흘려 넣어주기도 하고 차가운 물수건을 갈아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내의 열이 조금씩 내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눈꺼풀을 파르르 떨며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제 눈두덩을 감싸주며 괴로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박복녀는 깜짝 놀라 사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시오. 괜찮소. 정신을 차려보시오. 그러나 사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중얼거리며 계속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마도 지독한 열병의 후유증으로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은 듯했습니다. 박복녀의 마음은 착잡해졌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나 싶었더니 이제는 눈까지 멀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복녀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인지 사내의 열은 완전히 내렸고 기력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이몽룡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의식을 또렷이 찾았지만 여전히 눈아픈 칠흑 같은 어둠뿐이라며 절망했습니다. 낭자 정녕 내 눈은 이리 멀어버린 것이오?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복녀는 그런 이몽룡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도련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지독한 열병 끝에는 간혹 이리 시력을 잃는 경우가 있다 하더이다. 허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빛을 찾을 수도 있다 하니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녀의 말에 이몽룡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향해 텅 빈 눈빛을 고정할 뿐이었지요. 박복녀는 그런 그를 위해 매일같이 정성껏 죽을 쏘어 바쳤습니다. 산에서 나는 온갖 귀한 버섯과 약초를 넣어 끓인 죽은 그 맛과 향이 일품이었지요. 이몽룡은 처음에는 입맛이 없다며 거부했지만 박복녀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조금씩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그 맛에 감탄하며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곤 하였습니다. 낭자의 음식 솜씨는 실로 놀랍소. 이리 깊은 맛을 내는 죽은 평생 처음이오. 이몽룡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박복녀가 있는 방향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처음의 절망감 대신 희미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복녀는 그런 그의 변화가 내심 반가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투박한 외모를 보지 못하는 이몽룡 앞에서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분이랄까요. 그녀는 이몽룡에게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하고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배운 옛 이야기를 구성지게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몽룡은 귀 기울여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때로는 해박한 지식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살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낭자의 목소리는 마치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맑고 청아하오. 낭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시름도 있고 마음이 평안해지는구려. 그의 칭찬에 박복녀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목소리와 이야기에 의지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이몽룡은 박복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지혜로움에 감탄했고 박복녀는 이몽룡의 학식과 다정함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이몽룡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박복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곁에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언젠가 그가 시력을 되찾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날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이런 누추한 내 모습을 본다면 필시 크게 실망하시겠지.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박복녀의 집에 사내가 드나든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박복녀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몇몇 안악들이 기름을 부은 듯 소문을 키워나갔지요. 글쎄, 그 박복녀 집에 웬 사내가 밤낮으로 머문다지 않소. 어머머, 필시 눈이 맞았나 보네. 30 넘은 노처녀가 오죽했으면. 쯧쯧, 외모는 그래도 마음만은 정숙한 줄 알았더니 다 소용없는 일이었구먼. 그런 말들이 박복녀의 귀에까지 들어왔지만 그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이몽룡의 건강과 그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이몽룡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역시 저들처럼 자신을 경멸하거나 떠나버릴까봐 두려움이 샘솟았습니다. 그 두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이몽룡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식사량도 늘었고 얼굴에는 혈색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이몽룡은 흥분된 목소리로 박복녀를 불렀습니다. 낭자, 낭자, 이것 좀 보시오. 희미하지만 아주 희미하지만 눈앞에 무언가가 어른거리는 듯하오. 박복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슬픔과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도련님은 내 모습을 보게 되겠지. 그리고 떠나시겠지. 그녀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그 즈음 운명의 장난처럼 또 다른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몽룡이 쓰러진 후 한참이나 그의 행방을 찾아 헤매던 집안의 하인들이 마침내 이 산골 마을 근처까지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이몽룡이 어느 박색의 노처녀 집에 머물고 있다는 뜬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하인들은 이몽룡 도련님이 필시 요사스러운 계집에게 홀려 발이 묶인 것이라 단정하고 서둘러 박복녀의 초가로 달려왔습니다. 걔 누구 있느냐?
이 안에 우리 도련님이 계시다 들었다. 우렁찬 고함과 함께 하인 2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의 광경을 본 그들은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도련님이 정말로 웬 처음 보는 낭자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물론 박복녀의 용모는 그들의 상상 이상으로 투박했습니다. 도련님,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어서 저희와 함께 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인들은 다짜고짜 이몽룡의 팔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이몽룡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고 아직 시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눈앞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구해준 박복녀를 돌아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공포에 질린 얼굴로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몽룡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하인들의 거친 손길과 성화에 못 이겨 제대로 된 변명 한마디 못하고 집 밖으로 끌려 나가듯 떠밀려 나갔습니다. 낭자, 내 다시. 그의 외마디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인들은 그를 말에 태워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박복녀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아 멍하니 그들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꿈이었을까요? 그토록 다정했던 목소리, 따뜻했던 온기,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을 시금 전폐하고 시리에 빠져 있던 박복녀는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몽룡이 떠나던 날 황급히 방을 나서던 그의 발치에 떨어져 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애써 몸을 일으켜 방구석을 살펴보니 과연 그곳에 푸른색 비단 주머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섬세하게 세공된 봉황 무늬의 옥장신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양반가에서나 볼 법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도련님을 찾을 단서가 될지도 몰라. 박복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몽룡을 찾아 한양으로 떠나기로. 비록 자신의 모습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갚고 싶다는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복녀는 몇 안 되는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비녀 하나와 약간의 엽전을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생전 처음 나서는 먼 길에 그녀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도착한 어느 주막에서는 하룻밤 신세를 지려다 그만 가진 돈푼을 모조리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순박한 박복녀는 사람 좋은 척 다가와 술 한 잔 권하던 사내의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빈털터리가 된 것을 알고 망연자실했지만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막 주인에게 사정하여 허드레시를 해주고 며칠 끼니를 연명하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을 때는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굴을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고 며칠을 굶어 길가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몽룡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가 남긴 옥 장신구를 손에 꼭 쥐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도련님, 꼭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며칠을 헤매던 어느 날 저녁 지칠 대로 지친 박복녀는 길가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인자한 눈빛의 중년 여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아씨, 이런 길바닥에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기 십상이오. 어서 일어나시오. 여인은 자신을 월양이라 소개하며 근처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양은 한때 한양에서 이름 날리던 퇴기였으나 이제는 낙향하여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복녀의 행색과 지친 기색을 보고 딱한 마음이 들어 자신의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기고 정갈한 음식을 내어주며 박복녀의 사연을 물었지요. 박복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월양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기구한 사연과 이몽룡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월양은 박복녀의 순수한 마음과 이몽룡에 대한 애틋한 감정에 깊이 감복했습니다. 딱하기도 하지 그런 절절한 사연이 있었구려.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아씨의 한양행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소. 월양은 박복녀에게 며칠간 자신의 주막에 머물게 하며 몸단장하는 법과 세련된 말씨, 그리고 사대부가의 법도 등에 대해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박복녀의 투박한 외모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리는 만무했지만 월양의 가르침 덕분에 그녀의 분위기와 태도는 눈에 띄게 차분해지고 단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박복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씨, 기억하시오. 진정한 아름다움은 꾸민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오. 마음가짐과 몸가짐에서 우러나오는 법이지. 비록 아씨의 생김새가 화려하지는 않으나 그 마음씨는 천하제일이니 그것이 바로 아씨의 가장 큰 무기요. 월양의 격려에 박복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며칠 후 박복녀는 월양이 마련해준 깨끗한 옷과 약간의 노잣돈을 받아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월양은 떠나는 박복녀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의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수십 일을 걸어 마침내 한양 땅에 발을 디딘 박복녀는 그 거대하고 화려한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듣던 대로 한양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와집들과 밤낮 없이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박복녀는 촌색시 티를 내지 않으려 했으며 이몽룡의 집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몽룡이라는 이름과 그가 지녔던 봉황옥 장신구 덕분에 그의 집안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집 대문 앞에 다다르자 박복녀는 그 위세에 압도되어 차마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슬대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었고 담장 안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듯한 기와지붕들이 보였습니다. 이몽룡이 이렇듯 명망 높은 사대부 가문의 자제였다니 박복녀는 자신의 초라한 행색과 비교되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용기를 내어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마당을 쓸고 있던 한 계집종에게 이몽룡 도련님을 뵙고 싶다고 청했지요. 계집종은 박복녀의 남루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안채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고운 비단 옷차림의 중년 부인이 매서운 눈초리로 박복녀를 쏘아보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몽룡의 어머니인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미 하인들을 통해 아들이 시골에서 웬 박색의 노처녀와 엮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노발대발하던 참이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 댁을 찾아온 것이냐.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 윤씨 부인의 호통은 천둥과 같았습니다. 박복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을 홀린 것도 모자라 이 집 문턱까지 더럽히려 들어? 여봐라. 전연을 당장 끌어내 내쫓거라. 윤씨 부인의 명령에 건장한 사내 하인 몇몇이 달려와 박복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박복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이대로 끝이란 말입니까? 그때 마침 사랑채에서 글을 읽고 있던 이몽룡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하인들에게 끌려나가는 박복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낭자가 어찌 여기에? 이몽룡은 박복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윤씨 부인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몽룡아, 너는 방으로 들거라. 저런 천한 것과 상종할 것이 없다.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몽룡은 어머니의 강한 반대와 주변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자신의 집안 체면 때문에 선뜻 박복녀의 편을 들지 못하고 갈등했습니다. 그의 시력은 이제 거의 회복되어 박복녀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 속에 다정했던 목소리와 따뜻했던 손길 뒤에 가려졌던 투박하고 볼품없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혼란과 실망감이 교차했습니다. 박복녀는 그런 이몽룡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자신의 모습을 본 도련님은 실망한 것이리라.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박복녀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당장 이 집에서 사라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 거라. 내년 같은 것이 넘볼 자리가 아니니라. 그 모진 말들이 박복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박복녀는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의 냉대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같이 이몽룡의 집 대문 앞을 찾아가 먼발치에서나마 그의 모습을 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문지기에게 쫓겨나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복녀는 우연히 이몽룡 집안의 어린 손주, 그러니까 이몽룡의 조카가 오래된 잔병치레로 몹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을 멈추지 않아 온 집안의 근심거리라고 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수없이 불렀지만 백약이 무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박복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약초 지식으로 혹 아이의 병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몽룡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지기에게 사정하여 윤 씨 부인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박복녀를 보자마자 길길이 날뛰던 윤 씨 부인도 아이의 병을 고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다는 그녀의 간절한 말에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을까요? 윤 씨 부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박복녀에게 아이를 한번 보게 허락했습니다. 박복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며칠간 산을 헤매며 구해온 귀한 약초들을 꺼내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런 차도가 없어 보였습니다. 윤 씨 부인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졌고 집안 하인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박복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끙끙 앓던 아이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열도 거짓말처럼 내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윤 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정말로 열이 내렸구나. 윤 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이의 이마를 몇 번이고 짚어보았습니다. 박복녀의 약이 효험을 보인 것입니다. 그 후로도 박복녀는 며칠 더 아이를 돌보았고 아이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밤에 기침을 하지도 않았고 입맛도 돌아와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의 시름을 덜어준 박복녀를 보는 윤 씨 부인의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복녀의 투박한 외모 너머에 숨겨진 진심과 능력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랑채에서 지켜보던 이몽룡은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박복녀가 조카의 병을 간호하는 모습, 그녀의 정성스러운 손길, 그리고 변함없이 자신을 향한 깊은 눈빛.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외모라는 껍데기에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못했고 어머니의 위세에 눌려 자신의 마음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윤 씨 부인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소자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박복녀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 낭자는 제가 깊은 산중에서 열병으로 죽어가던 것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옵니다. 또한 소자는 저 낭자를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있사옵니다. 부디 저희 앞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낭자 없이는 소자 또한 살아갈 의미가 없사옵니다. 이몽룡의 절절한 고백에 윤 씨 부인은 물론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복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윤 씨 부인의 시선이 박복녀가 품에서 꺼내놓은 봉황옥 장신구에 머물렀습니다. 그 장신구는 박복녀가 이몽룡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지니고 있던 것이었고
또한 한양에 와서 윤 씨 부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려 내보였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장신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박복녀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박복녀는 어리둥절하며 이몽룡 도련님이 지니고 계셨던 물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윤 씨 부인은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필시 내 친정어머니께서 내게 물려주신 유품이니라. 내가 혼인 초기에 잠시 잃어버렸던 것인데 어찌 이것이. 알고 보니 그 옥 장신구는 수십 년 전 윤 씨 부인이 젊은 시절 친정에서 나올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소중한 유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출했다가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고 그 후로 오랫동안 가슴 아파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신구가 어찌된 영문인지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 지금 박복녀의 손에 들려 나타난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박복녀의 아버지가 혹시 그 장신구를 주워 간직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막힌 인연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깊고도 기이한 인연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모든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더 이상 박복녀의 외모나 출신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자 잃어버렸던 친정어머니의 유품을 찾아준 귀한 인연이라 여기며 박복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가, 그동안 내가 너에게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이 늙은이의 무지함을 용서해다오. 윤 씨 부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복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조인이 부족한 탓인 것을요. 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몽룡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박복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낭자, 아니 복녀야, 내가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이몽룡과 박복녀의 혼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온 한양의 소문이 자자할 만큼 성대한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혼례식 날 몇몇 하객들은 신부의 투박한 외모를 보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런 신부가 어찌 저리 박색일꼬. 이판서 댁 도련님께서 어쩌다 저런 여인을. 그러나 이몽룡의 눈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 박복녀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복녀의 손을 잡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박복녀를 향한 그의 변치 않는 사랑과 존경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혼례를 올린 후 박복녀는 더 이상 박복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몽룡의 아내이자 이판서 댁의 안주인으로서 복희후지, 즉 복 많은 아씨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지혜와 따뜻한 마음씨로 집안 어른들을 공경하고 아랫사람들을 살뜰히 챙겼으며 특히 그녀의 뛰어난 약초 지식은 집안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를 박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고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이몽룡 또한 박복녀를 얻은 후 더욱 학문에 정진하고 인품을 갈고 닦아 훗날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박복녀, 아니 복희아 씨의 삶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니 이는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본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골짜기 박복녀가 한양 명문가의 복덩이가 된 이야기는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윤설야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옵소서.
그리하면 더욱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나이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